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20장 현금흐름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머지 부분 모두 다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략적인 현금흐름표 작성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을 할 때 당기순이익에 가감 조정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조심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현금흐름표 간접법으로 작성을 할 때 조정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시작은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하고요.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직접법으로 표시할 수 있죠.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얘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고 여기다가 직접법으로 표시하기로 했죠. 더 나아가서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 비용들 그리고 영업과 무관한 뭐 처분 손익이라든가 상환 손익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속간해야죠 또. 한편 영업자산의 증가, 영업부채의 증가 이 부분을 빼고 더해야 발생기준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영업자산, 영업부채 증감하고 영업활동 무관손익이 엮여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빼고 밑에서도 빼고 혹은 영업활동 무관손익 더하고 여기서도 더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더하거나 이중으로 빼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얘 구본을 통해서 살짝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손익의 이중조정 문제인데 단기 중에 오로지 이 거래 하나만 있었어. 장기매출 채권에 대해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 수익을 1000 인식했어요. 이거를 장기매출 채권 장부금액에 집어넣고 이거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거래가. 현금 흐름은 없죠? 당기순이익은 이자 수익 때문에 1000만큼 증가를 했을 거고요. 재무상태표 영업 관련 자산부채 증감을 보니 매출 채권만 10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빼는 거죠? 자, 보세요. 방법 1을 보면은 당기순이익은 이자 수익 1000만큼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앞에 이 거래 하나만을 놓고 보았을 때 현금의 유입은 없는 거 아닙니까? 0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자 수익 빼고 자기 매출 채권 증가 빼고 이러면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 플러스 10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 하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닙니까? 즉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이중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이며 매출 채권의 증가가 이자 수익에 기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이자 수익을 빼버릴 것 같으면은 장기 매출 채권 증가는 빼면은 안 되고요. 장기 매출 채권 증가를 빼기로 했으면은 이자 수익을 건드리면은 안 되죠. 이렇게 한 번만 해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0으로 표시가 돼서 전체 현금 흐름도 0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와 같이 가감하는 손익 항목하고 요 밑에 영업 관련 자산 부채 동시에 두 번 더하거나 동시에 두 번 빼는 이런 여지가 있는 항목들을 추려서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10번인데요. 장기 미수금, 장기 매출 채권, 이자 수익을 비교해 봅니다. 거래 1번은 토지의 처분이에요. 뒤에 가서 거래 2는 상품의 판매고 막 느낌이 오나요? 상품 판매는 영업활동 아닙니까? 토지 처분은 투자활동이고 자 1월 1일에 장부금액 5천짜리 토지를 장기분할 회수 조건으로 팔았대요. 명목금액은 10,000원인데 현재 가치는 7,000이래요. 그럼 분계는 장기미수금 7,000, 토지 5,000 빠지고요. 처분이익 2,000입니다. 이 처분이익은 현금에 유입이 없잖아요. 전부 다 나중에 현금으로 해서 빼버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업활동 이익도 아니고요. 자 1년도 12월 말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1년도 말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 수익 1000을 인식했대. 1000 인식하면서 장기미수금을 증액시켰겠네. 한편 장기미수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취했대요. 그래서 장기미수금 빠지면서 현금. 단기에 요 거래만 발생했다고 볼 때 투자활동 현금 유입, 인베스팅 2,500하고 끝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되는 영업활동을 보면은 처분이익 2,000과 이자 수익 1,000원이 포함돼서 3,000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정답은 알잖아요. 현금의 순증가는 2,500이고요. 그걸 투자활동 현금 유입입니다. 따라서 영업은 0이 되어야 하는데
자, 3천에 들어가 있는 이자 수익 이거 제껴놔야죠. 유용자산 처분이 제껴야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영업활동은 0이 되고 투자활동 현금흐름 2,500 플러스해서 2,500 끝이 나요. 요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은 내용을 영업과 관련된 매출 채권하고 엮어보자고요. 상품 판매. 1년도 초에 장부금액 5천에 재고자산을 장기분할 회수 조건으로 팔았는데요. 판매 금액의 명목 금액은 10,000원이고 현재 가치는 7천이래. 그럼 매출 7천, 장기 매출 채권 7천, 그리고 상품 빠지면서 매출원가 5천. 따라서 요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2천이 일단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될 테고요. 12월 말에 가서 장기 매출 채권에 대해서 유효자율법에 따라 이자 수익 인식하고 장기 매출 채권 그리고 2,500만큼 장기 매출 채권 분할 수치를 했대요. 그런 장기 매출 채권 빠지면서 2,500. 지금 보면은 이자 수익하고 매출로 인한 이익 해서 역시 당기 순이익에는 3천만큼 이익이 들어갔고요. 상품과 장기 매출 채권이 변동했어요. 영업 관련 자산으로 상품이 5,000원 빠졌고요. 장기 매출 채권은 얼마만큼 변동했냐면은 7천 늘었죠? 8천 늘었죠? 2,500 빠지니까 5,500 늘었네. 상품의 감소 5천. 자산의 감소는 플러스,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숫자 확인했고요. 거래 2로 가봅시다. 어쨌거나 최종 답은 장기 매출 채권 회수하면서 2,500 현금 유입입니다. 투자나 재무는 없고 오로지 영업활동인데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때 자칫 잘못해서 여기 지금 거래 1처럼 장기 미수금처럼 이자 수익 죽이고 처분이익 죽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자 수익을 죽이고 상품의 감소 플러스 매출 채권의 증가 마이너스 해버리면 요 이자 수익 1000까지로 죽여버리면은 이게 2,500이 아니잖아요. 1,500이 될 거라고. 1000을 여기서 죽여버리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자 수익은 이미 장기 매출 채권 증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5,500을 뺐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왼쪽 거래 1처럼 장기 미수금처럼 이자 수익을 죽이면은 안 된다. 한쪽만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 11번을 보자고요. 장기 미지급금, 장기 매입 채무. 뭔가 느낌이 오나요? 토지의 취득과 또 하나는 상품의 매입을 구분해 보자고요. 토지 취득 1년도 초에 토지를 장기분할 지급 조건으로 취득을 했는데 명목 금액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7천이래요. 그래서 토지, 장기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유효자율법으로 연도 말에 이자 비용 1,000을 인식한대요. 이자 비용 1,000, 장기 미지급금 증액 그리고 2,500만큼 현금을 지급했대요. 단기 요 거래만을 보았을 때 요 지급한 현금 얘가 투자활동 현금 유출입니다. 부채를 결제하니까 재무활동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은 토지를 사면서 바로 현금이 나갔다면은 투자활동 아니에요. 근데 미뤄서 몇 달 후에, 1년도 후에, 2년도 후에 나갔다고 해서 그게 재무활동일 리는 없잖아요. 그 원천이 토지 취득에 대한 장기 미지급금의 결제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입니다. 하여튼 2,500의 유출인데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이 2,500이라고 이게 투자활동 마이너스여야 되고 근데 이자 비용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000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때 조정 방법은 이자 비용은 더하고 이자 수익은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에 요거 1,000을 더하면서 이게 상쇄가 되니까 0이 되게끔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고자산 매입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장기 매입 채무 명목 금액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7천입니다. 그래서 상품 7천, 장기 매입 채무 7천. 그리고 유효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 장기 매입 채무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오퍼레이팅입니다. 한편 장기 매입 채무는 8천이 늘었고 2,500이 감소돼서 5,500 증가입니다. 그러면 장기 매입 채무, 영업 관련 채무의 증가 5,500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5,500 이제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때 상품도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요 이자 비용을 요즘 거래 1처럼 더해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자 비용은 장기 매입 채무의 증가에 기여를 했잖아요.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데 이자 비용을 또 더하면 2번 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하자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환율 변동 손익과 관련돼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IFRS는 외환차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서 손실 이익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이게 이익인지 손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계정을 갖고 왔습니다. 외환산 손실, 외환산 이익인데요. 요거는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항목의 외환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혹은 손실일 수도 있고요. 외화단기 차입금, 외화매입 채무 두 가지를 보자고요. 느낌이 오죠? 요거는 재무활동과 관련된 거고 매입 채무는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겁니다. 연도 말에 환산손실 1,000원을 인식했대요. 자, 거래 1번을 보면은 외화단기 차입금 환율이 올랐나 보지. 그래서 단기 차입금 오르고 환산손실 오르고. 거래 2는 외화매입 채무래요. 매입 채무 오르고 환산손실 오르고. 근데 두 경우에 현금 흐름은 없습니다. 근데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부분을 조정할 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거래 1번으로 가보면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000 환산 손실을 먹고 들어옵니다. 현금은 무조건 0이죠. 이럴 때 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에 환산 손실을 더하는 조정을 하면 됩니다.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마치 감가상각비 가산하듯이. 그래서 상쇄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거래 2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0인데 조심을 해야 될 게 환산 손실도 있고 매입 채무 증가. 동시에 두 가지가 있는데 환산 때문에 매입 채무도 증가된 거 아닙니까? 매입 채무 증가를 넣을 거면은 환산 손실을 조정하면 안 되고요. 환산 손실을 여기처럼 1000을 조정할 것 같으면은 매입 채무 증가를 못 본척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아까 요 영업 관련 자산 부채를 적극적으로 집어넣고 손익을 조정 안 하는 방식을 택했죠. 하여튼 이중 조정이 안 되게끔 조심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13번 또 다른 환율 변동 손익인데요. 외환 차손익 이건 뭐냐 하면은 결제할 때 발생하는 환율 변동 손익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1번 단기 차입금, 외화 단기 차입금을 결제를 해요. 10,000원이 나가면서 돈은 9,000밖에 안 나갔어. 환율이 내려갔나 보지. 그래서 차익을 인식을 합니다. 외환 차익. 한편 매입 채무를 결제하면서 9,000만 지급을 한 거예요. 외환 차익. 내용은 비스무리한데 하나는 재무활동, 하나는 영업활동 현금 유출입니다. 그럼 먼저 거래 1부터 본다면은 이 거래 때문에 9천만큼 돈이 나가요. 그리고 재무활동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단기 순이 외환 차익부터 들어가니까 요놈을 상쇄를 해서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외환 차익을 왜 죽이냐면 여기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부분 아니에요. 외환 차익은 재무활동에서 비롯된 거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입 채무에서 발생한 거라면 어쨌거나 여기가 9천인데 9천 마이너스 9천 마이너스는 영업활동 마이너스 9천이에요. 이때 당기순이익 플러스 1000부터 먹고 들어오는데 매입 채무가 감소되면서 그 감소된 거에 외환 차익이 이미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넣어야지 여기도 또 마이너스 1000 해버리면은 11,000이 빠지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한쪽만 하자 이런 겁니다. 예 14번 주식기준 보상에서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주식기준 보상,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연도 말에 보상 비용을 인식하면서 자본, 주식 선택권 이렇게 분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현금 흐름은 없죠? 근데 보상 비용은 역시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니까 거래 1번 단기 순이익에 지금 마이너스 이펙트가 갔는데 밑에 감가상각비 빼듯이 보상 비용 더해주면서 이렇게 상쇄가 되게끔 0이죠. 그런데 만약에 현금 결정이라면 보상 비용 대 장기 미지급 비용. 느낌이 이상해. 이거 영업활동 관련되는 부채 아닙니까? 영업부채. 그러니까 영업부채가 1000만큼 증가한다는 거 얘기죠. 어쨌든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000부터 들어오는데 장기 미지급 비용 증가를 여기다 넣을 거면 절대 보상 비용은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있던 보상 비용만큼 반대로 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야지.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두 번 조정이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주식 선택권을 행사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 결제형의 스탁 옵션이 행사가 될 때는 주식 발행하고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재무활동입니다. 그런데 현금 결제형은 돈 나가면서 장기 미지급 비용, 영업 부채가 빠져요. 그리고 이때는 주식 결제형과 달리 주식 결제형은 가득 기간까지만 보상 비용을 인식을 하는데 현금 결제형은 결제할 때까지 가득 기간 이후에도 계속 보상 비용을 인식을 하잖아요.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주식 결제형 같은 경우에 현금 10,000원 나간 거는 재무활동, 현금 유의백입니다. 그래서 재무활동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현금 결제형은 지금 보상 비용 1000이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은 여기서 4000이 나갔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000인데 이게 영업활동 4000이에요. 그죠? 장기 미지급 비용의 감소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 비용은 절대로 빼면은 안 되죠. 보상 비용을 여기서 이제 더하는 식으로 여기서 지금 제거가 되면은 큰일 난다는 이야기야. 두 번 조정이 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15번인데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혹은 뭐 채무 상품의 유효이자 인식 이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채를 발행을 해요. 액면 10,000원짜리.
근데 발행가는 9,500이래요. 할인 발행 차금 500 이런 식으로 분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현금 들어온 게 파이낸싱 액티비티, 재무활동 현금 유입입니다. 연도 말에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는데 유효이자 1,100, 나가는 현금은 1,000.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부분이 100만큼 빠집니다. 이게 영업활동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사채 재무활동에서 9,500 들어오고요. 영업활동에서 1,000이 빠지게 되는데 이자 비용은 1,100만큼 마이너스 이펙트를 갖잖아요. 이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자 비용을 모두 솎아내고 별도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밑에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이런 식으로 직접법 표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실제로 지급한 현금만 할인 발행 차금 빠진, 그래야만 여기 1,000이 될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한편 거래인은 AC 금융자산 쪽인데요. 10,000원짜리를 9,500원에 할인 취득했대요. 그럼 현금 9,500 나가는데 이게 인베스팅이겠네. 그리고 연도 말에 가서 유효제법 이자 수익, 현금 들어오고요. AC 금융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가 되는데 이자 수익 1,100만큼 여기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실제 나간 돈은 9,500 인베스팅 1,000원만큼 오퍼레이팅 플러스입니다.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지금 1,100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자 수익 반대로 다 죽이는데 왜 죽이냐면 밑에 직접법 표시가 있잖아요. 이때 AC 금융자산 증액 부분, 유효이자 부분 그거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받은 돈만 집어넣어야 8,500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일관되게 이중 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금흐름표 유용성 한계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이 대우조선해양 사례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9년 막 해서 이익이 꽤, 이게 지금 단위가 10억이기 때문에 수천억씩 계속해서 이익을 인식하던 회사예요. 그러다가 2013년에 적자로 돌아서서 6천억, 8천억. 그러다가 2015년에 결산을 했더니 3조 5천억 손실을 냈어요. 조사를 해보니 분식이었죠? 자, 이때 분식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같이 견주어 보면은 미리 분식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당기 순이익은 플러스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전부 마이너스야. 그죠? 계속 마이너스야. 이 당기 순이익 시절에도 3천억, 이거 1조 2천억이죠? 그러다가 여기 7천억 됐는데 13년에 당기 순손실도 되면서 또 1조 2천억 뭐 난리가 나죠 지금.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발생 기준 수익인데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이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진행률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12장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런 게 지금 돈이 씨가 말라도 회사는 이익이 나는 것처럼 포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금흐름표를 들여다보면 영업에서 지금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 인건비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관리비도 내야 되고 힌트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입니다. 보시면은 1조 8천억, 1조 1천억, 1조 4천억 여기 2015년에도 3조 5천억 적자 날 때도 1조 8천억 재무활동 현금흐름 뭐겠어요? 빚이지. 전부 차입해서 끌어온 돈 아닙니까? 이걸로 연명을 했다가 결국은 여기 와서 다 터져버린 거죠. 이런 회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여기가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당기 순이익은 꽤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적자로 빠져. 이럴 때 그냥 지금부터 적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영업활동 현금흐름 관연도 수년도를 추적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였다가 훨씬 몇 년 이전에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업활동에서 돈이 안 들어오는데 회사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발생기준 손익과 CFO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장 현금흐름표 모두 끝냈습니다. 작성도 중요하지만 현금흐름표를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